Adopted. 한국 불교와 우리 전통 문화를 상징하는 7개 사찰이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세계인이 함께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인류의 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세계유산 등재 결정은 세계가 다시 한번 우리 전통 문화와 불교 문화를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BTN 불교TV가 특별 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대담을 위해 흔쾌히 시간을 내주신 출연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2013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 신청 이후 4년 동안 꼬박 기다려온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소식을 듣고 어떠셨는지 가장 먼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장에 계셨던 문화부 장스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 4년 정도 됐죠. 이 세계유산 문화유산에 등재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막바지 회의를 참가를 하기 전에 강창일 의원님과 이교부 이 차관님 그리고 문화재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지원과 응원을 안고 발해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현장에서 7개 산사가 모두 같이 등재됨으로써 이 모든 분들, 도와준 모든 분들이 다 생각이 나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강창일 의원님은 불자 국회의원으로서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소식 들으시고 어떠셨습니까? 네. 우선은 제가 불자이기 때문에 참 문화재 우리 김종진 처장님이야 이번에 또 임경희 우리 학예관께서 참 가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런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처음엔 4개만 됐었는데 7개로 이제 넓혀가는 과정에서 이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아주 이번에 입증됐다. 그래서 우리 조현 차관님 그리고 이번에 현지에 갔던 서은희 심의관님 이하 외교부 그분들께 아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조계종이나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이 이 세계인의 이 평가를 받았다, 인정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조현 외교부 차장님께서도 지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대단히 기뻤고요. 저는 엉뚱하게도 4살 때인지 5살 때인지 할머니 손을 잡고 절에 가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우리나라 모든 불자분들께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청장님 어떠셨습니까? 현장에 계셔서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그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하면서 산사의 화면이 이렇게 떴습니다. 뜰 때 산사의 어떤 그 건축적인 거, 또 뒤에 아름다운 어떤 산, 이런 부분이 보면서 잘 될 것 같다. 물론 그 과정의 준비도 열심히 했지만은 그 첫 화면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고, 특히 이번 산사의 등재는 2011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이제 종단, 7개 사찰,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외교부, 많은 기관들이 또 연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결과로 잘 나타났고, 또 3년 만에 또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는 데서 남다른 의미가 있고, 정말 현장에서 등재되는 순간 좀 기쁨을 느꼈습니다. 네, 그날이 토요일이라서 저도 바레인 마네마에서 열린 42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로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다라고 느꼈는데요. 1700년 한국 불교를 지켜온 승가의 일원으로, 또 당시에 이 현장에 계셨던 분으로, 또 세계유산 등재를 주도하셨던 분으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종민 스님께서 직접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 대해서 설명으로 이 대담의 본격적인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예,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은 이번에 통도사, 그리고 부석사, 봉정사, 마곡사, 그리고 법주사, 그리고 서남사, 대흥사, 이렇게 해서 7개 사찰이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등재된 7개 사찰은 한국의 966개의 전통 사찰에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중국이나 일본의 사람들이, 사찰들이 단독 유산으로 개별 등재된 사례는 있지만은 이번 우리 7개 사찰처럼 연속유산으로 등재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또 이번 등재가 유무형이 결합된 그런 살아있는 그런 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을 받았다 하는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14년 8월 한국의 전통상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본격화되긴 했지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부터라고 봐야 할 텐데요. 당시 대통령 직속으로 있었던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등재 계획을 밝혔고요. 이듬해 2012년에 7개 대상 사찰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왜 이렇게 7개 사찰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건가요? 이 부분은 한국에 많은 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찰 중에서 그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계유산에서 어떤 등재에 따른 필요한 어떤 보편적 가치를 어떤 도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사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또 종교적인 측면, 또 생활적인 측면을 추출을 하다 보니까 아마 7개가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관련 전문가들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등재로 우리나라는 13번째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은 19건, 그리고 기록유산은 16건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많고 아태 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도 문화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강창일 의원님? 네. 문화선진국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나라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불교유산만 해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교가 삶의 일부로 되어 있는 나라는 말이죠. 뭐 스리랑카, 태국, 한국 정도입니다. 이 불교가 우리 아까 뭐 종교로 보지 않고 이제 전통유산으로 보지 않고 전통문화.
이런 차원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신앙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통 문화로 국가는 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위대한 이 불교 유산 문화를 우리 스스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아까 말씀 나왔는데 1995년도에 이미 석굴암, 불국사 그리고 해인사의 그 8만 대장경은 이미 됐거든요. 그 나머지도 위대한 거 많은데 안 하다가 이제 4년 전에 이제 올려서 국가 브랜드 위원회에서 올려서 이제 결실을 맺게 됐죠. 이게 좀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처럼 위대한 문화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뭐 전 세계 한번 역사를 보면 알죠. 그래서 이런데 좀 우리 자긍심, 자부심도 갖고 이제 거기에 걸맞게 경제도 발전하고 있고 뭐 세계 아주 경제 대국이 돼 있지 않습니까? GNP도 그렇고 그래서 좀 우리 역사를 좀 제대로 좀 우리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차관님, 해외 경험이 많으셔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네, 사실은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문화 그리고 정신세계를 구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17세기, 18세기로 들어오면서부터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너무 갖지 않아가지고 또한 그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산업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국권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도 부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문화이고 정신유산인가 이런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우리가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해외에서 돌아가는 일, 전 세계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또 교류도 하고 교역도 하고 해야 또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도 좀 더 붙이고 싶습니다. 잠깐 말이죠. 우리 조현 차관님은 그 전에 인도 대사를 하셨어요. 네네. 인도 대사. 인도가 이제 불교 인도하고 네팔이 불교의 이제 발상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힌두교가 이제 이 불교 한 몇 프로 됩니까? 7, 8%죠. 인도하고 네팔에서. 네, 그 정도고요. 대부분 힌두교죠. 인도 자체로 보면은 힌두교가 한 85% 가까이 되고 무굴 제국 때 들어온 이슬람이 한 13, 14% 되고 불교는 0.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현 차관님이 힌두교도 잘하시고 불교도 잘 알아요. 인도 대사 하시면서. 그런데 말씀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불교 국가라고 얘기될 정도로 우리 삶의 일부가 돼 있어요. 불교가. 그런 데서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감되는 말씀이십니다.
2014년 8월 한국의 전통상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발족 이후에 2018년 6월 30일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등재까지 유네스코 등재까지 1425일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스님. 정말 녹록치만은 않은 시간이었지 않았습니까? 긴 그 시간 동안 우리 종단은 7개 사찰과 그리고 문화재청 그리고 12개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서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울였는데 등재 기준과 오유비를 만들어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힘든 상황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4개 사찰만 등재 권고가 되고 3개 사찰이 보류가 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재 권고가 발표된 후에 종단은 이코모스 권고문을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오류를 찾아서 정오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하고 그 외교부와 문화재청이 우리 한국 대표단이 각국을 설득할 수 있는 외교 교섭 자료를 또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해서 이 정오표와 외교 교섭 자료는 이번 세계 유산 회의에서 권고에서 제외되었던 그 세계 사찰이 등재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숨어 있는 공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뭐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산 회의장에서 20여 개의 의사국이 이 정오표의 외교 종합표와 외교 교섭 자료의 역할을 이 얘기를 할 때 7개 산사가 모두 등재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보였습니다. 강창희 의원님이나 우리 차관님 그리고 또 문화재청장님 이런 분들의 노력이 종단도 그렇고요. 그 순간이 보상을 받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입니다. 가장 큰 부담을 가진 곳이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청재님, 어떤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제는 좀 편한 마음으로 속 시원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그 세계유산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인 인지도가 높아지고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어떤 브랜드 가치라든지 관광 차원으로서 큰 어떤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나라가 세계유산을 경쟁적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즉 이제 국내적인 준비도 필요하지만은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이번 세계유산 등재로 한 세계유산이 1092건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세계유산 등재가 내년부터는 이제 한 건으로 1년에 지금까지는 1년에 2건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한 건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경쟁이 더 심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유산 등재가 이번 세계유산 등재가 남다른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개를 신청했지만은 7개의 어떤 보편적 가치를 처음에는 이코모스에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세계에 대해서 아까 그 정민 스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자료를 보완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유네스코 관련 전문 기관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이제 설명을 하고 외교적인 측면은 이제 외교부에서 지원해서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사전에 저희들이 그 위원국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전 정보 회의가 있었고 무형유산 협약 회의가 있었는데 그런 회의에서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효과를 발휘했고 또 마침 5월 달에 그 바레인의 의장국인 바레인의 문화부 장관님이 오셨어요. 문화부 장관님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유산 교류에 대한 어떤 협력이라든지 얘기를 하면서 3사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문화부 장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고
돌아가셔가지고 아랍권의 지지도를 끌어내는데 또 많은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모든 부분이 잘 맞아가지고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고,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3년 동안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등재로 참 저희들이 어떤 기쁨을 줄 수 있게 돼서 정말 저희로서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차례나 보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한양도성하고 서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오유비를 도출하는데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이코모스에서 당시 반려 의견으로 그 세계유산위원회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반려가 되면은 또 등재 과정에서 그 반려가 되면은 차후에 등재 신청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보완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 스스로 이제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전략도 좋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차관님,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세계유산 등재 숨은 공신이라고 아까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사실 다자외교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는 조현 외교부 차관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이유기도 합니다. 전체 유형국들의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외교부의 역할이 컸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랑 마음껏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자랑하고 싶지만은 사실 공신이라고 말씀하시면은 한 100여 명 다 공신으로 한다면 거기에 한 99번째쯤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종단과 우리 문화재청에서 준비를 잘 해주셔서 그 논리와 또 많은 자료들이 이코모스 위원들과 또 각국 대표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 불교계의 불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운이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1월부터 주 유네스코 이병현 대사가 거기에 유네스코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의 분들도 이 의장의 좀 눈치를 본다가 그런 것이 있고, 다른 그 회원국들의 대사들, 즉 투표를 하는 분들도 의장이 뭐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문화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레인의 그 문화부 장관이 방한을 했었는데 저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바레인이 호스트 컨트리가 되니까 그 직전에 한국을 다녀가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노력해 준 점도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잘된 운이 참 좋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종민 스님은 출국하시기 전까지 4개 사찰 외에 나머지 3개 사찰의 등재가 이제 불확실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시기 전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차관님과 굉장히 많은 조율을 하셨다, 그리고 대화를 하셨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 종단 입장에서는 7개 사찰이 같이 연속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등재 권고가 4개 사찰로 이게 정해지다 보니 문화청장님도 그 현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종단에서도 좀 어려움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오표와 외교 교섭 자료를 열심히 이제 만들어서 이거를 차관님을 제가 강창일 의원님을 통해서 이제 차관님을 그 소개를 받고 찾아뵀습니다. 이제 한 번 면식도 없는데 그래서 찾아뵙고 사정 얘기를 했죠. 근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행히.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이 인도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 유산 등재하는 거는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인도에서 사셨던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또 제가 그 실무 담당 부서장으로서
조금 조급한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차관님을 만나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좀 사라졌어요. 사라져서 사실 바레인으로 가면서 발걸음이 무거웠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국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준다고 했으니 문화재청도 열심히 해주시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7개가 꼭 등재가 될 거다 생각을 하고 현장으로 가기는 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외교부 모든 관계자님들하고 우리 강창일 의원님 그리고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의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세계유산 등재 어벤져스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잠정 목록 등재 그리고 신청서 제출을 한 이후에 자문기구 현지실사가 필요하고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에는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등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청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국내적인 절차가 있고 이제 국제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국내적인 절차는 먼저 이제 잠정 목록을 이제 등재를 해야 되고 잠정 목록이 등재가 되면 그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우선 이제 또 대상에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재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등재 신청서를 얼마나 충실하게 잘 작성하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그 내용에는 이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끌어내야 되고 그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진정성 또 완전성을 또 담아야 되고 보존 관리 계획도 담아야 됩니다. 그런 걸 서류를 만들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면은 센터에서는 어떤 그 서류의 어떤 완전성 여부를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서류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다면은 이제 전문 기구인 이코모스에 이제 검토 의뢰를 합니다. 이코모스에서 검토 의뢰를 하면 이제 그 어떤 그 내용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그 등재 권고 뭐 보류 어떻든 간에 4가지 등재 불가까지 4가지 의견을 내게 되는데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고 이번 3사 같은 경우에는 이코모스에서 7개 중에서 4개만 등재 권고를 했고 3개에 대해서는 역사성이 좀 미흡하다. 또 일부에 대해서는 또 규모가 좀 종합성으로서 규모가 작다. 그런 부분 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아까 종민 스님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보완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보완해서 이제 설명을 했던 것이 주요했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코모스에서 낸 것을 가지고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심의를 어떤 논의를 해서 등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3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보완했던 내용이 좀 인정이 됐고 외교적으로 설득한 부분도 어떻든 간에 효과를 발휘해서 7개가 등재가 될 수 있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세계유산 등재가 지금처럼은 좀 쉽지 않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92건이 넘어가다 보니까 등재 신청 건수도 제한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3사 등재는 여러분의 어떤 노력도 있었지만은 시기적으로도 참 또 운도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에 한두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유네스코에 이렇게 등재가 되려면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돼야 됩니다. 네. 어떠한 보편적 가치가 있지만 다 있는 것이면 안 되고 탁월해야 되고 또 탁월하더라도 이게 보편적 가치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등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등재하려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다른 나라에서 신청했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목록을 쭉 보니까 예를 들어 이태리의 그 포도주를 만드는 절경의 포도밭 그럴듯한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런 것은 이코모스가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문화재청은 이제
준비하고 주무부서로서 쭉 해왔지 않습니까? 자료들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신청했죠. 그런데 7개 했는데 4개만 됐어요. 처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불교 쪽이 이제 딜레마에 빠졌어요. 나머지 안 된 거 3개. 이 마곡사, 사남사, 봉정사 이런데 이건 앞으로 30년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우리 쪽에서는 딜레마에 빠져서 이거 그냥 반환해 버릴 수도 있고 4개만 되면은 이 다음에 영영 그 희망이 없고 아주 이 우리 종님 계시면은 이제 불교 쪽에서 애먹었죠. 그 다음에 이코모스가 그렇게 한 다음에 7개로 하는 데는 이 대한민국 외교력이 뒷받침되었다. 여기에서 외교부가 엄청난 일을 했다. 그래서 왜 7개가 중요한지 이것도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아셔야 되고 또 왜 문화재청과 외교부가 이렇게 같이 나왔는지 아셔야죠. 그러니까 7개 탈락된 3개를 거기 집어넣을 때 외교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불교가 살아났다 이겁니다. 예? 예. 네. 네, 오늘 외교부 때문에 이 자리가 마련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그리고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처럼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이코모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차관님께서 이 이코모스 어떤 단체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유네스코에서는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코모스입니다. 즉 국제기념물 유적 협의회입니다. 여기에서는 약 2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과연 이 등재 요청을 받은 이 유적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지 평가를 하고 상호 협의를 하고 해서 유네스코에 이제 권고를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의 위원들과 협의를 갖고 잘 설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다른 우리의 문화유적을 등재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번 케이스가 아주 중요한 레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I express my sincere congratulations to all people in Korea on the inscription of Seven Sansa. All these temples look so beautiful and impressive. I like to visit myself all 7 temples, and again, congratulations. Sansa on the World Heritage List is an addition of a particular kind of structure, a particular kind of monastic community, but also a powerful illustration of the different phas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spirit and nature have. The natural setting of the Sansa is so much part of their architecture and their quality, and also of the message they convey to the whole human family. So congratulations again. And it was my privilege and my honor to work along with many other colleagues on the nomination of Sansa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of course with many others, ICOMOS joins to congratulate all the communities and the monks and local authorities that work so hard on the nomination. So we count on you to care for this heritage, and we look forward to many years of collaboration. So all the best and congratulations from Bahrain. Congratulations for the inscription of Sansa. I visited there to visit the site. I was very much impressed by the sceneries, architectures and landscapes. I'd like to congratulate all my friends there and priests and monks who worked for the inscription. As we know, the Buddhism has some very special, significant dissemination in the world. So it was very impressive when I visited Sansa in Korea. Let's hope we jointly to protect and make the sustainability of all of them.
Congratulations again. I hope I will visit again. 네, 한국의 산지 승원이 세계유산으로 평가되기까지 10가지 기준 중에 계속 등장하는 말입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게 뭘 말하는지 스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세계유산은 등재 기준과 그리고 완전성 그리고 진정성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사는 불교의 가치가 구현된 특출한 그 증거로서 등재 기준 3을 충족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7개 사찰이 완전성과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살아있는 종합 승원의 산사로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보충 설명드릴까요? 그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을 등재할 때는 자연유산과 이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6개 등재 기준이 있는데 어떤 인류의 걸작이라든지 문명의 교류, 전통의 증거, 어떤 건축군이라든지 정원, 경관적, 기술적 요소를 포함한 어떤 그 유형적 탁월성, 뭐 다랑이 논과 같은 뭐 토지와 바다 이용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그 산사 같은 경우에는 7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한국의 어떤 대표적 불교 유산이다. 그런 종교적인 측면하고 어떤 간에 사회성이 임난 때 어떤 승병운동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성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조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탁월성을 거기에 좀 부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진정성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도 변화에 대해서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보존을 해왔다. 그래서 진정성을 인정을 받았고 완전성의 경우에는 건물, 경관, 생활 공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완전성에서 인정을 받았고 보존 관리 계획도 잘 돼 있다. 다만 등재를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권고 이행사항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 이게 그 전에 이제 문화유산이죠. 이제 자연유산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화산 동굴하고 그 용암 동굴하고 그 저희도 화산섬 이게 이제 자연유산으로 돼 있죠. 유일하죠. 네. 문화유산이 좀 있는데 보편성이라고 하면은 종교, 성별, 국가, 민족에 묻지 않고 누구든지 그 예술성과 그 역사성 이런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에 7개 된 것은 뭐 종교가 다르든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예술성, 문화성, 이제 보존성을 다 인정해 준다. 뭐 그런 거죠. 국가, 민족, 성별에 묻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보편성이에요. 네, 뭐 여기에서 잠깐 뭐 쉬어가는 의미로 7개 사찰 중에 다녀오신 곳이 아마 강창일 의원님은 전부 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감격에 남는 사찰이 따로 있으십니까? 다 못 다녀왔어요. 아, 그러십니까? 예, 다 못 다녀왔고 봉정산 한번 가봤는데 봉정산은 아직 못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면 말이죠. 불국사 규모가 적습니다. 그 중국이나 일본 가서 보면 규모가 커요. 그런데 우리의 사찰은 전부 이 뭡니까 풍수지리설하고 연결돼서 산, 별, 이 자연하고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자체가 예술성을 갖고 있어요. 웅장하고 거대함만 하면 뭐 중국에 가도 많고 일본에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은 참 예술성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불국사 같은 거 뭐 지금 저 옆에 저 사찰 전부 산하고 연결되고 앞에 이 강하고 전부 연결돼 있어.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자연과의 조화. 이건 전 우리 조상들이 위대한 예술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모든 사찰이 그래요. 특히 그래서 요즘은 시내에 사찰하는데 이거는 예술성을 주기 어렵죠. 그런데 이제 만일에 우리 조계사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옛날 남산하고 저 삼각선 다 하면 되는데 좀 높은 빌딩 들어서서 그 예술성이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의 본래의 사찰은 그래서 산사가 된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술이에요. 이것도 단지 그 건물 하나하나가 아니라 별, 자연, 산, 참 그리고 사람, 여기까지 뭐 이 연결된 하나 예술이다 이렇게. 그건 이제 세계 사람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래죠. 그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근데 예술 감각이 없는 사람은 뭐 이거 쬐끄만한 거 뭐 그래 뭐 이 중국 같더니 큰 거 많고 일본 같더니 큰 거 많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예술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차관님은 이 7개 사찰 중에 다녀오신 곳이 있으십니까? 네. 네. 어떤 곳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가치를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할머니 말씀을 모두에 드렸듯이 이게 어떤 한 아티스트, 천재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나 또는 건축물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많은 우리의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이런 건물을 만들었고 거기를 드나들었고 보통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했다는 것 그 자체가 보편성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민 전체의 정신사를 이루는 중요한 하나의 사이트, 그 지역이 아니었나. 바로 그것이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님께서는 사찰에 살고 계신 당사자이십니다. 자부심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물론 뭐 불교만의 문화재는 아니지만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의원님, 차관님 다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보편적인 가치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 역사가 1700년 이렇게 역사가 되면서 지금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보존이 돼 있으면서 그 안에 이번에 등재된 보편적 가치가 그 안에서 스님들이 수행 생활을 하고 그리고 애경을 올리고 교육하고 그리고 신행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보편적 가치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산을 우리가 그 관리 보존하면서 그 안에서 스님들의 수행이 이루어지고 신도들의 그 신행이 이루어지는 이런 공간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도 또 보존을 해서 더 좋은 산사로서 관리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총장님, 지금 뭐 불교 쪽과 인연이 많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 이 산사가 불교만의 유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져야 할 만큼 기분 좋은 일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산사 이번에는 산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의 그 산지 종합 승원으로 이렇게 등재가 됐습니다. 종합 승원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면, 또 그것도 생활 공간,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자연과의 어떤 세 가지가 그 아우러져 있기 때문에 종합 승원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이번에 등재된 종합 승원 같은 경우에는 산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는 대부분 이제 고립돼서 어떤 사찰 종교 활동을 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에서 체류를 하면서 또 일반 대중들이 오고 또 자연을 보면서 또 이런 관람도 하면 그런 복합적인 측면이 있어서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합 승원으로 그 산사가 등재가 됐고 최초에 이제 이걸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할 단계에는 한국의 전통 사찰로 처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전통 사찰 개념은 너무 이제 한쪽 측면만 있기 때문에 산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많은 부분을 포함하지 못해서 그 과정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종합 승원으로 저희들이 명칭도 바꾸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도 거기에서 맞춰서 저희들이 도출을 해내고 했습니다. 특히 이 산사 같은 경우는 불교 문화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문화재가 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를 위한 문화재가 된 겁니다.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보존 관리도 하고 또 가치도 알리는 노력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은 종단이나 저희 문화재청이나 뭐 외교부도 마찬가지지만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서 등재도 중요하지만은 등재 이후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잘 보존하고 알리느냐 그 부분이 앞으로 또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등재만큼이나 보존도 중요합니다. 6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그 가치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 등재가 취소가 되기도 하죠.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화재가 아닙니다, 스님. 세계인의 관심도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관람객도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 세계유산위원회에서 4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찰에서 생활하고 또 관리하는 주체로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셨습니까? 이번에 권고 사항 중에 이제 관람객 지금 방금 말씀하신 관람객 증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 관람객 증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계획은 심사 때부터 그 각 사찰에 관람객이 늘어나면서 확보돼야 될 부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고 관람객이 많아짐으로써 우리 유산이 이번에 등재된 유산이 물리적 훼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그 부지 확보와 또 지원 사업 같은 것, 그 관람객이 늘어나면서 주차장 문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유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금 현재 등재된 그런 유산이 부조화적인 그런 것들은 배제를 하고 그 스님들이 수행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장님 말씀하신 그 신앙적 그런 문제가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불사도 그거는 인정할 수 있다라고 예비 신사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이런 문제는 문화재청하고 지자체하고 종단하고 협업을 해서 관리 차원에서 충분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말이죠. 지금 우리가 그대로 박수만 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교계 쪽에서는. 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과 의무를 저희들한테 묻게끔 돼 있어요. 함부로 그거는 우리가 조상이 물려준 그 유산을 이제는 현재사는 우리가 보존 관리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는 널리 알려지고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훼손하면 안 되고 또 이제 취소시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이 유산법이 제출돼 있어 2016년도에 이거 빨리 국회에서 이제 제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 문화재청에서도 신경 써 주셔서 국회에 뭐 로비가 아니라 국회의원과 잘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한테 과제로 남아 있어요. 또 관광객 오는 거야. 뭐 그건 저는 큰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관광에서 보는 거 좋죠.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사찰 하나하나 거기 건물 하나하나 이거 전부 다가 이제는 함부로 못합니다. 훼손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중한 책임 이것을 불교계도 느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스님 말씀 이제 돈도 들어갈 거 아니냐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이런 지자체와 국가적 차원에서 이거는 해줘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불교계에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 유산을 불교계가 지켜주고 있는 게 스님들이 그건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책임이 넘어갔어요. 스님 좋은 얘기죠,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 거 아니까 지금 모든 세계적인 유산들이 전부 불교의 이 사찰에 전부 있는데 이거 국가 공무원 가지고 보존하려고 해봐요. 몇만 명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옛날 유산들을 이게 스님들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참 준공무원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종교 차별, 불교 차별이나 하려고 하니 답답한 거예요. 그죠? 스님. 저 말 맞죠? 예. 스님들이 지켜주고 있어요. 네, 총장님 이 부분에 연계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세계유산 얘기를 좀 먼저 하면은요. 저희가 이제 세계유산이 등재가 됐지만은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세계유산에서 정한 어떤 정신, 거기서 관련 어떤 기준을 저희가 지키면서 세계유산을 하겠다. 그런 뜻을 담고 신청을 했고, 저희 그 과정에서 그런 것을 노력을 했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세계유산에서 정한 그런 내용을 따르겠다는 기본 그 인식하에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유네스코에서 정한 그 권고사항으로 이해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실하게 지켜주는 게 그 맞다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유네스코에서 이제 권고를 하면서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살아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보존 관리가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된다. 또 종교 활동도 하고 생활도 유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크고 작은 공사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그 변화가 기존의 산사가 가지고 있는 유산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울러서 그런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세계유산센터하고 사전 협의를 해달라. 그런 그 어떤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등재가 됐기 때문에 어떤 가치적인 것은 했지만은 앞으로 저희가 유지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 저희가 앞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잘 마련해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세계유산 중에서도 1092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유산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산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로 이해할 건 이해하고 가꿀 건 가꾸고 보충할 건 보충하고 그런 노력을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국내적인 어떤 문화유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재 어떤 보존에 필요한 부분, 가치가 있는 부분은 문화재로서 지정을 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단 지정된 문화재가 어떤 보존 관리상의 문제가 있으면은 그 저희들이 지원해서 적절하게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문화재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또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건데요.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유역의 유산뿐만 아니라 1700년 한국 불교를 박물관이 아닌 이런 살아있는 삶으로 고스란히 이어온 스님들의 노력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승가의 문화 그리고 훌륭하고 귀한 유산을 지금까지 이어온 이 유산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의원님? 예, 그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이제 일단은 아까 말씀들 나왔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보존 관리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불교에 있는 그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한일에서 이제 국가가 이제 불교 문화 전통 사찰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게 되면은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는 걸로 오해를 해요. 저희들 국회에서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특정, 이건 우리의 문화이고 삶이다. 때문에 이것은 특정 종교에 혜택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전통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세계 이번 유산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 불교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약간 농담처럼인데 그게 아닙니다. 만일에 불교고 스님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라 이게. 뭐 불교가 뭐 그냥 전부 다가 우리 문화재인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문화재에서 관리할 수 있겠어요? 아마 최소는 몇만 명이 필요할 텐데 공무원 몇만 명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을 이번을 기회로 해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도 이제
좀 저희들도 이제 자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지켜나갈까. 지금 자연유산 같은 경우는 말이죠. 동물 같은 경우는 구두를 못 신습니다. 거긴 돌 하나 훼손될까 봐서. 그래서 이 뭡니까 이 양말 같은 거, 이 버선 같은 거 신어서 들어가고 그래요. 이제 만일에 어디 마곡사가 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절간 들어갈 때 또 돌 하나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엄청나게 국민들도 각성해야 되고 우리 불교계도 스스로 잘 아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국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불교 문화유산, 전통유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실제는 답답한 게 많습니다. 예? 예산 하나 하려고 그러면 무슨 뭐 그냥 완전 거짓 노릇해야 돼요. 불교 예산 좀 이거 해주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던 경험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많죠. 지금 전통사찰법, 우리 전사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그냥 이 스님들이 저희 기재부 만나서 그냥 고개 숙이면서 다니고 해야 돼. 예? 또 문화재청에 가서 고개 좀 살려주세요. 아니 전통사찰 지켜나가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스님들이 참 어떤 안쓰러워요. 이번에도 이 스님들이 애먹은 게 우리 종민 스님께서 왔어. 그 실제는 스님이 올 게 아니고 예? 문화재청의 국가기관에서 이번 7개 어떻게 다 해야 되나 고민해야 되나 스님이 그냥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조희진 차관님께 연락을 했죠. 스님이 직접 가뵙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차관 되게 높은 자리입니다. 예? 차관이 높은 자리니까 시간 없습니다. 실무자한테 툭 해버리면 맥이 풀어질 거 아닙니까? 흔쾌히 그 자리에서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서 만나서 힘을 발행가들 힘을 얻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면서 또 마음 놓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본래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을 왜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거지처럼 고개 숙여 다니면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가 역할을 좀 많이 해달라 그런 예. 말씀이신데요. 이제 국가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 우리 국가가 이제 국민들하고 다 구성원 속에 국민 구성원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구성원은 또 구성원 역할을 하고 또 국가는 국가 역할을 하면서 서로 좋아하면서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현재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고 좀 혹시 모자란 부분은 또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저기 지금 잠깐 여쭤봤는데 한번 여쭤봐 주세요. 화엄사, 쌍계사, 월정사, 송광사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잘 왜 이런 데가 이 유산으로 지정 안 됐는지 신청 안 했는지 그거 한번 우리 청장께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많은 우리 이 불자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에 그 시작할 때는 저도 이제 그 당시는 제가 이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한 60개 정도가 이렇게 논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조계종단에서 어떤 간에 같은 사찰끼리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이제 전문가들 회의를 하면서 어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뽑아내야 되는데 사찰이 이제 7세기에 형성이 돼서 현재까지 오면서 사찰이 형성되는 어떤 과정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어떤 사찰 같은 경우는 초기의 건축물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금만 변한 부분이 있고 어떤 사찰 같은 경우는 근래에 신축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어떤 진정성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7개를 뽑아내면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네스코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맞게 하다 보니까 7개가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왜 화엄산은 빠졌느냐, 내장 이제 그 송광산은 왜 빠졌느냐, 뭐 그런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요. 이해하겠구만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네, 그만큼 한국 불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만한 많은 거리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시 문화유산으로 돌아와서 세계유산위원회가 4가지 공고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청장님. 그중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산사내에 있는 건물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등재를 하면서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가지를 그 권고를 했습니다. 이미 문화재로 지정된 것뿐만 아니라 지정되지 않은 요소들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 늘어나는 관광객으로부터 산사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또 종합 정비 계획이 없는 산사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이 필요하다. 또 신축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네스코 센터와 협의를 좀 진행해달라,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산사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 어떤 보존 관리 계획이 수립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을 7개 사찰 종단하고 협의해서 어떤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차에는 아까 강창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유산 관련 입법을 통해서 세계유산이 이제 그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잘못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 산산의 건물 등에 관한 관리 방안 마련이거든요.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니까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국가가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건물들이 또 있어요. 사찰 내에. 이것도 우리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세계유산으로.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 방안도 이제 마련하라, 이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럼 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찰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신축 불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오히려 세계문화유산 지정 때문에 나중에 해지를 요청하게 될 거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규제에 묶여서 이 부분에 대한 스님의 계획과 오해를 좀 풀어주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권고사항이 몇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권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 강창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내법으로 문화재보호법이나 전사법으로 인해서 충분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찰이, 전통사찰들이. 그런데 지금 유네스코 센터에서도 예비 심사를 할 때 승원으로서 스님들이 수행 생활을 하는 그런 승원으로서의 훼손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불사도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규제를 가지고 많이 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규제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조화적인 지금 현재 등재된 상황유산이 비조화적이지 않는 거는 배제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는 승원에 필요한 것들은 불사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아까 권고사항을 말씀했듯이 문화유산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협의를 해서 이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 문화유산에 등재가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소유하고 관리했던 이런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문화유산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 7개 사찰을 공동 관리할 수 있는 관리단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에 등재된 이 유산을 훼손하지 않고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힘을 쓰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류의 정신과 기술 그리고 또 문화로 빚어진 각국의 세계유산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뿐 아니라 세계인이 고가의 비용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유산에 대한 해외의 인식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먼저 의원님께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보시면서 이 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 우리나라 국민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인식이 변화가 필요할까요? 우선은 이 스스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해외 관광 많이 나가는데 우리 대한민국 내에 갈 곳이 참 많습니다. 예? 한일의 불교만 하더라도 이번에 진관사 가서 이 불교 음식, 우리 차관님이 다음에 외국 스님 오면은 진관사 가서 우리 불교 전통 불교 음식 잡수게 해보세요. 세계적인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참 이런 것들, 아까 이래 세계유산으로 결정된 이런 곳들, 엄청나게 외국 나가서 어디 관광 가면서 그거 아름답고 그거 위대하다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우습게 봐버려요.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우선은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역사, 우리 문화에 대해서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데들 쭉 다녀봐셨으면은 얼마나 좋은지. 근데 요즘 많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용준 씨가 쓴 유산 이런 관계책들도 많이 나와서 좋아졌는데 정말 우리 스스로의 모습, 그 위대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좀 그렇게 했으면. 전 세계인이 알아주는 이게 7대 유산 아닙니까? 7대 산사성은 아닙니까? 무슨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중국이 어느 사찰을 가려고 하지 말고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외국 일본이나 중국이나 인도 같은 가서 사찰들 보면은 비교도 되면서 우리 스스로 아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차관님께서도 해외 일정 많이 다니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인도에서 대사도 하셨고요. 불교에 관해서 각별하게 또 애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 부분. 저는 우리 강창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문화와 또 특히 정신 세계에 관해서 좀 더 이해를 폭을 넓히시고 긍지를 가지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네스코 등재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문화 유적이랄까 또는 보존하고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우리가 항상 우리 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문화 유적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모든 경제 생활 모든 것에 있어서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불교 문화재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대담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하시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거나 이번 산사 그리고 승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해서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여쭤보겠습니다. 스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7개 사찰이 연속유산으로 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등재된 전에도 지금 계속 관리 보존에 대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종단에서는 그 신청서를 작년 1월에 그 등재 신청서를 낼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통합관리단을 종단을 주도해서 통합관리단을 만들어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서에 우리가 역서를 했습니다. 역서를 했는데 이에서 그 종단은 산사 통합관리단을 꾸려서 7개 사찰의 유산 관리를 관리하고 담당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 통합관리단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서 아까도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협약에 따라서 정대준 그 유산이 적절하게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7개 사찰이 산사의 학술이나 그리고 보존, 홍보 등 그리고 아까도 관광객 얘기가 나왔지만 관광객들의 탐방객들의 교육
이런 문제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찰과 해당 지자체와 함께 산사가 올바르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작성할 종합 정비 계획 내용에는 단위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보수 계획뿐만 아니고 지원 시설, 아까도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나 그리고 방문객들 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 등에 대한 단계별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은 사찰에 대한 압력이나 어떤 제재 차원이 아니고 산사의 역사 문화적 경관을 유지하고, 그리고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관리에 크게 기여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나오신 많은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셨고, 강창일 의원님께서도 이거를 사찰에 있는 스님들이 책임을 지고 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나서서 이제는 지원도 하고 보존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막중한 책임 하에서 사찰과 지자체들이 협력을 해서 이런 통합관리단을 만들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6년에 한 번씩 그 보고서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7개 사찰을 한꺼번에 각 사찰이 이거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단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 이 사찰이 7개 사찰이 잘 보존이 되고 훼손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의원님. 예, 우선은 뭐 불자로서 우리 외교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문화재청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 종단에서 참 유네스코 지정된 것이 기쁨만이 아니라 엄청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 잘 아시고 계셔서 우리 산사승원 7개가 제대로 후손한테 진짜 멋있게 물려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이제 이 세계유산법이 이제 제출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이것이 빨리 이제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지금 세계유산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제대로 보존 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총장님. 우리가 어렵게 이제 세계유산을 등재를 했습니다. 그 등재하는 과정에서 조계종, 산사추진위원회, 지자체, 외교부, 또 문화재청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어요. 그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차관님.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유산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그렇게 성공을 거두는 것, 이 과정 자체가 저는 우리의 귀중한 하나의 또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로서도 하나의 외교적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경험을 전수해 나가고, 그래서 앞으로 다른 문화유산도 필요하면 등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진행이 되면은 북한에 있는 문화유적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도와서 할 수 있으면 더 의미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신뢰 구축 조치의 하나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의 등재 의미를 비롯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까지 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문화부장 중민스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인 강창일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교부에서 톡톡한 역할을 해주신 외교부 이차관, 조현 차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진 문화재청장님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잘 알려진 유홍준 교수는 한 인터뷰를 통해서 산사가 왜 세계유산에 등재됐는지는 직접 가보면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설명이나 말이 필요 없다는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산사를 비롯해 1700여 년 우리 역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정신이 되고 문화가 되고 또 삶이 되어온 이 불교의 다양한 유산들이 세계유산으로 더 많이 지정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BTN 불교TV 특별대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